네, 반갑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시험 분석 및 방학 때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 영상, 설명회 영상 촬영하게 된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 분석부터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험 범위입니다. 교술갈래 문제가 조금 나왔고요. 문법 문제, 그리고 토론, 그리고 올림포스의 비문학 문학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항수가 26문제인데 3문제가 세보시면 오바가 되거든요. 왜냐면 저기 선의림 있는 것의 어려움에 학습활동의 이욕설이라는 교술갈래 고전 수필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문학작품, 올림포스 문학작품이랑 같이 조금 연계가 됐어요. 정철의 훈민가랑.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약간 변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선의림 있는 것의 어려움에 학습활동이 이욕설이다라고 하면 둘이 묶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훈민가 이런 작품이랑도 고전이라는 공통점 하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 묶어봤는데요.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토론 문제입니다. 근데 토론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도 물론 출제를 했습니다만 토론에 충분히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토론의 어떤 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야 더 적절한가라는 걸 묻는 문제거든요. 사실 정확히 어떤 자료가 나올지는 예측이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처음 보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거는 어느 부위에 잘 어울리겠구나. 어떤 입장에 어떤 부분에 집어넣어야 적절하겠구나라는 걸 판별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외적 증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형법의 성립 원리라고 해서 형법이 어떻게 해야 성립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물을 수 있는지, 또 과실과 고의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묻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이 을에 그러하듯이 3점짜리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외적 증거랑은 대단히 달랐고요. 그래서 그 보기를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겠죠. 이 보기에 나온 사례들을 찢어가면서 이거는 과실이네, 이거는 고의네, 이거는 인식 있는 과실이네, 인식 없는 과실이네, 이건 미필적 고의네 이런 걸 다 판별을 한 뒤에 처음 보는 텍스트에서도 이렇게 판별을 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 중에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 범위에 사동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 3년간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사동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 같은 경우 보시면 리을에 밝혀졌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중피동으로 오해하기 쉽다. 뭐 이제 사동의 개념을 약간 알고 있어야 이거 사동피동이구나라고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 사동피동을 선지에서 활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 이중피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의 동선이 약간 꼬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기에 나와 있는 예시들 같은 경우는 함정을 내기가 상당히 쉬운 까다로운 예시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의식을 사실 크게 하지 않고 답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좀 있었고 함정으로 출제할 여지들도 좀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심하지 않고 답을 정확히 골라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어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념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거는 이 개념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이거 서리법인 거, 이거 대구법인 거 처음 보면 알아야지. 이런 개념어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필기 및 강조한 부분에 충실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별로 학교 필기를 다 취합을 한 뒤에 교집합을 찾고 특수한 부분까지 다 찾아서 이제 예상 문제를 쏙쏙 뽑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충실하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활습 활동과 모의고사 지문을 같이 출제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욕설하고 훈민과 같이 출제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변칙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활용 문제풀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기 같은 경우 익숙했던 보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지문의 개념 하에 완전 새로운
법률적 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더라도 우리가 익숙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 이거 고의야, 이거는 과실이야, 이거는 업무상 과실이야, 중과실이야, 뭐 통상의 과실이야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운 내용을 다른 어휘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암기만 한 아이들은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법에서 계속 저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대범주를 확실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대범주를 함은 제가 내내 말씀드리는 문장, 형태소, 음은, 품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숙지하고 고1 공부를 해라. 안 그러면 몇 개는 틀리게 출제할게 이런 조금 출제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나 직전자료 유사도 같은 경우는 85%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전날 아이들 직전 보강이 끝나고 새벽쯤에 한 새벽 3시, 4시쯤이었을 겁니다. 아이들 질문 다 받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다시 또 질문을 받거든요. 그때 비는 시간 동안 필기 전부 수합을 해서 문형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싹 적어서 아이들한테 PDF로 문자랑 카톡으로 다 쐈고요. 그걸 아이들이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생의 40% 정도가 90% 이상이 나왔고요. 80% 정도가 80점 이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찝어줬더라도 그게 선지에서 다른 개념으로서 출연을 하면 사실 문법적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은 풀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범주에 대한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90점, 80점대 학생들이 조금 나왔고 아울러서 성적이 대폭 상승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20, 30점 상승한 학생들. 물론 저번 시험보다 난이도가 약간 낮긴 했습니다만 성취도가 다소 낮은 학생도 저는 항상 보충을 부르고 클리닉도 계속 불러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일부러 좀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방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2학기 문법 만만하지 않습니다. 1학기도 물론 절대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는 음운 변동이라 한글 맞춤법이 한 단원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1학기 때 음운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을 떼고 2학기로 넘어가서 이번 시험 대비 범주인 문법 요소하고 중세국어를 배웠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알맹이는 거의 그대로인데 순서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기 때 문법 요소하고 음운 변동을 하고 2학기 때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세국어는 뭐 말씀만 듣기만 하더라도 약간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죠. 아이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만만하지 않고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도 사실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띄어쓰기, 조사의 활용, 이런 것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 문법 기본 개념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암기량 많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아예 2회부터 되지 않고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 음운 변동을 치르고 이제 한 곱이 넘겼다. 문법 요소 치르고 이제 한 곱이 넘겼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중세국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음운 변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는 게 상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학 기간에는 문법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대비입니다. 이 모의고사 대비는 특히나 비문학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수능국어 과목의 변별력은 비문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점점 텍스트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텍스트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재별로 아이들의 점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문철학 지문하고 혹은 경제법 지문, 기술 지문, 과학 지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씩 선호도가 떨어지고 타율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래프나 수식이 나타났을 경우에 더욱이 그래요. 그래서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숙련도가 아이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으로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요. 지문에 대한 공통 방법론이라는 게 엄밀히 있거든요. 사실 문학이 조금 더 공통 방법론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만 비문학도 글을 읽는 방법이 명백히 있습니다. 공통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고 제재별 방법론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학년은 모든 내신 시험에서 2-3개씩 비문학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비중도 아까 보셨다시피 되게 높은 편이고요. 난이도도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이 취약하다고 하면 따로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수능에서만 볼애가 아니고 내신에도 무조건 출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양예고의 어떤 거의 근 6, 7년 정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비문학 수업을 한다는 것, 지금 비문학 방법론을 익혀둔다는 건 1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신 수업도 대비가 가능하고 수능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그리기 능력의 향상입니다. 이 근본적인 그리기 능력이라는 건 당연히 문해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방법론이라는 것이 녹아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정독, 연결, 표상이라는 세 가지 컨셉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런 공통 방법론을 아이들이 익혔다라고 하면 제재별로 요구되는 핵심, 빈출 사고방식의 체화, 그래서 법제재, 과학제재, 기술제재, 경제제재, 철학제재, 예술제재별로 학문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약간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 또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2학기 내신을 넘어서 수능까지 가져갈 문법 근력을 좀 기르고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아이들이 문법을 무조건 수능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문법 문제가 무조건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문제 수는 줄었지만요. 하지만 범위가 방대한 만큼 그 문법 문제를 전부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려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문법이 어려워서, 문학이 어려워서 수능으로 튼다?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문법이 범위에 나와요. 그러면 1학년 때 한 문법 공부가 그대로 이어져서 수능 때도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 즉 작년까지는 그냥 언어와 매체를 버리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법은 어쨌든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교재로 문법 수업 진행을 하고요. 매주 테스트를 보고 미달자나 보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 알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봐주시고요. 당연히 어디에 무엇을 수록하고 어떤 문제를 내고 레벨별로 무엇을 내며 어떤 개념을 넣을지,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폰트, 글자 크기 이런 거 다 제가 정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다 만든 자체 교재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방법론 숙지한 뒤에는 이렇게 제재별로 수업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도 매주 교환에 맞는 손필기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재 구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지가 좀 중요한데요. 해당 주차의 강의 주제와 1대1로 대응되는 지문들로 구성합니다. 사실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를테면 법제재를 배웠고 법제재 중에서도 문단 구성이 조금 특이하달지 아니면 두 번째 문단에서 딴소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 문단에 답을 내준달지 이런 제재의 지문들이 출제가 됐으면 사실 주간지, 즉 과제도 그런 식으로의 지문으로만 구성이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비문학 지문이나 아이들한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뽑아서 1대1로 대응되는 지문들로 구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개념 필기지이고요. 요게 이제 내용 필기지입니다. 근데 내용 필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법론 수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간헐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본교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내용물이고요. 스타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이 표지입니다. 이번에 표지 좀 맡겼어요. 그래서 괜찮게 뽑힌 것 같아요. 예쁘게 뽑힌 것 같고 주간지입니다. 이것도 스타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요연하게 볼 수 있게 빈칸도 좀 많이 하고 스타일도 좀 깔끔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과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진도 수업을 하고 한 2시간 정도는 비문학에 할애를 하고요. 1시간 정도 문법에 할애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개인 질문 및 피드백 진행을 하고 미진한 아이들은 남겨서 수업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리닉 진행인데요. 필요 학생 수업 당일 8시부터 10시까지 이거는 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당연히 저희 학원 본관 4층이 될 것 같고요. 매주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문자 발송합니다. 내신 때랑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강 대상은요, 국어 모의고사 1등급 목표로 하고 싶은 학생들 혹은 유의미한 성적 향상을 누리고 싶거나 비문학이 너무 모호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고요. 그리고 내신 문법 충실하게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내신 문법을 넘어서서 수능 문법까지도 조금씩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각독으로 당연히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상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5시부터 8시가 되고요. 수업일은 7월 13일부터 개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도 표지 내지 구성 같은 경우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전부 다 대단히 철저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험 분석 및 방학 설명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